의문을 이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교재와 다르게 또 필기할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네. 이거 외로 필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초반에 봤을 때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이 의문이라는 걸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암기량을 좀 줄이고 싶으면 어떤 부분들을 알고 있었어야 되냐, 요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태에서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뭐 단어 관련해서도 알아야 된다. 왜냐? 여기서 복합어나 합성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외우시냐, 미리 이해하시고 하냐의 차이가 좀 극명합니다. 이걸 이해하고 한다면 확실히 외울 양이 줄어들어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어떤 니은 첨가라는 뭐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개념에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요, 얘가 되려면 일단 뭐 복합어를 조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뒷말이 뭘로 시작한다?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 니은이 첨가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례로 맨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일단 우리가 나눠볼 수 있어요? 맨입? 나눠볼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눠본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실질적인 뜻이 있는 어근이라고 하죠. 그럼 얘는 뭐가 되죠? 그렇죠, 접사가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외울 이유가 없어요. 야, 접사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합쳐지면 파생어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친구 맞아요? 복합어에 해당하는 친구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까먹었어? 알고 있는 거야? 자, 요런 상태에서 뒷말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접사랑 어근으로 나눠진 거니까 요 친구겠죠? 그럼 요 친구 조건이 이걸로 시작하는 경우, 이럴 때 니은이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발음은 이런 식으로 발음됩니다. 니은이 들어간 거, 없던 니은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몰랐다, 그럼 그냥 외워야 돼. 이게 뭔지도 몰라. 그냥 복합어에 DMR에 이런 게 있어. 복합어가 뭔데?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랑 알고 하시는 거는 확실히 암기량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좀 미리 이해하신 부분들이 있다면은 정말 다행이지만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셔도 돼요. 근데 대신 이제 중간고사 때 고생을 하시겠죠? 네, 다 외워야 돼요. 이런 건 진짜 의문에서의 일부분입니다. 진짜 일부분의 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거 적으실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뒤에 이따가 다시 할 거니까요. 요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의문 배우셨습니까? 배우셨어요? 아마 1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1학기 때 배웠는데 주로 어떤 게 나왔냐면은 그 의문 체계, 자음, 모음 뭐 이런 거. 네, 요 정도만 배웠었고 뭐 파열음이 어쨌고, 파열음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시죠? 파열음이 아니라 그 뭐야 거기 잇몸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잇몸 소리 아니면 뭐 이제 센 입청장 소리 뭐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네, 그 정도만 했고 의문의 변동 현상은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교체가 어쩌고 탈락이 어쩌고 이거 아마 배웠어도 그냥 그 현상이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냐 이것만 물어보는 문제가 있거나 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교체가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안 배웠을 거예요. 매우 단순하게만 배웠을 겁니다. 그죠? 변동 배웠어요? 교체, 탈락 이것도 안 배우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맞죠? 기억이 안 나죠, 그냥. 하셨어요? 그냥 자음 체계, 모음 체계만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그죠?
이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의문의 변동 현상도 일어난다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게 좀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얼마나 열심히 했나 한번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의문의 정의가 뭘까요? 의문의 정의 아시는 분? 뜻을 구별하는 작은 단어. 오, 되게 근접하게 잘 맞추셨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 보충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신 분 있어요? 소리에? 그냥 다니? 그냥 다니야? 방금 아까 뭐라 하셨는데? 무슨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에? 아니야, 아까 하나 얘기했었어요. 최소 단위. 그걸 잘 갖고 가셔야 돼요. 자, 의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의 문법 요소들을 고려해 봤을 때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문 다음에 뭐가 있냐? 형태소가 있고, 형태소 다음에 단어가 있고, 단어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나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여기가 제일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의문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랑 관련되어 있다? 발음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일반적으로 배웠던 뭐 단어나 문장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발음의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의문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자, 뜻을 구별한다라는 일단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리의 최소 단위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의문이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의문을 지금까지 아는 개념 정도로 우리가 적용시키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죠? 자음, 모음 정도. 그죠? 맞죠? 자, 그럼 여기 의문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바꿔보자고요. 자, 말에서 자음을 한번 바꿔볼게요. 말, 달. 자, 우리 딱 꼴랑 뭐만 바뀌었어? 자음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뭐가 달라요? 뜻이 다르죠? 구별되죠? 그죠? 자, 그럼 이번에는 모음 쪽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달에서 모음을 바뀌어서 돌로 바꿨어요. 자, 얘도 뜻이 구별이 가르죠? 가능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차로 봤을 때 이번에는 의미를 한번 나눠볼게요. 차 의미가 뭐가 있을까? 차. 마시는 차. 그죠? 마시는 차가 있고, 네,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차와 밑에 있는 차랑은 같은 의문일까요? 왜요? 그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네? 네. 오, 그렇게 아마 1학기 때 잘 배우셨네요. 네.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 이 자음 모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같은 발음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소리의 길이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어쨌든 그걸 모른다 치더라도, 자,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이 두 친구도 의문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직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알겠어요? 뭐 약간 그러면 아닌데 왜 그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왜 모르는 사람 취급해?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문은요 이렇게 구분이 돼요. 의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상 의문은요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자, 음소라는 개념이 있고 운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걸로 바꿔보자면요. 자, 우리가 음소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음과 모음, 한마디로 구분이 가능한 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자, 좀 더 쉽게, 자, 자음,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음 플러스 모음에 해당하고,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분절 음운이라고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소가 뭐냐면, 운소가 뭐냐면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였어요? 뭐, 소리의 뭐, 길이 혹은 억양에 따라 바뀌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운소라고 하고요. 얘는 반대로, 자, 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구별이 가능해요? 구별이 안 되죠? 이런 친구들을 이제 뭐라고 하냐? 비분절 음운이라고 해요. 구별이 불가능한 음운. 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한 음운. 이해됐어요? 얘네들이 합쳐진 게 음운이에요. 운소, 운소가 합쳐진 음운. 갑자기 개념이 막 확장되니까 좀 이제 혼란이 좀 오세요? 좀 힘드세요, 이제? 중학교 때 알고 있었던 그것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이제? 이거 지금, 지금 이해하셔야 외우는 게 덜해져요? 전 최소한의 외울 것만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소는 방금 요 부분에서 알 수 있었고, 운소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뭐 이를테면 또 뭐도 있냐? 자, 소리의 억양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치면은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문장이어도 어떤 억양이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쵸? 밥 먹었어. 밥 먹었다는 건 그냥 단순히 사실을 열거하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억양을 조금 달리해서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이거 뭐야? 의문의 뜻으로, 의문의 의미로 바뀌는 거죠? 그죠? 방금 같이 억양을 조금만 달리해도 뜻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방금 얘기했던 운소, 즉 비분절 음운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셨어요? 괜찮으신 거 맞죠? 아마 여러분들이 그 클리닉 때 모의고사 푸시면서 음운과 관련된 얘기를 몇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쵸? 몇 번 보셨는데 상당히 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네.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 과목으로 한다 했을 때 우리가 언어와 매체 문제가 문법만 5문제가 나옵니다. 문법 5문제, 매체 6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맨날 하시는 SNS 이런 거 나와요. 스토리 올리고. 안 하세요? 거짓말. 아무튼 그런데 거기서 반드시 나오는 문제가 음운입니다.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문법을 하신다고 했을 때 이걸 안 하시면 그냥 문법 나 안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내신에서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여러분들 첫 시험에 나오는 시험범위거든요. 그죠? 1학년 첫 시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시험, 첫 번째 시험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수시를 할지, 수시 조졌네, 정시해야지, 이걸 나누는 딱 기준이 돼버려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만약에 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네. 물론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물론 정시를 하기를 바라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또 아닐 수 있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시를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거기에서 기본기를 다지면 사실 내신하는 그런 시간 자체도 줄어든다라는 게 제 지론인데 만약에 근데 그럼에도 1학년 1학기 중간은 매우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1학년 때 내신 안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전 못 봤어요.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 슬슬 갈리냐? 2학기 중간 이후부터는 슬슬 갈리기 시작해요. 왜냐?
내가 해도 복구가 안 될 거 알거든. 근데 한 번 하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내신이 진짜 3년 동안 쌓아오는 건데 그게 진짜 중학교 때는 사실 뭐 그냥 설렁설렁해도 뭐 2개, 1개 틀리고 막 잘 나오면 100점 나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1학기 중간 점수 받아봐요. 몇 점? 70점. 지금 몇 등급? 3등급. 1컵 얼마? 92 이러면서 이제 한두 개만 틀려도 1등급이에요. 난이도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히 이분과 이분은 더더욱 그렇겠죠. 세면 내신 장난 아니에요. 병성도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보민이 같은 경우 한백이나 이런 데 간다 보면은 쉽지 않죠? 예, 일단 거기 수학부터 그냥 날 죽이세요. 약간 이거잖아요. 그죠? 요즘 한창 또 떠오르고 있는 또 뭐 학교가 친구가 이제 이산 간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죠? 대충? 거기도 옛날에 비해 쉽지 않아요. 예, 많이 빡세졌어요. 예. 뭐 요즘 이상하게 다 계속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여기 존나 쉬워. 조금 쉬웠거든요. 예. 근데 점점 장난 아니에요. 약간 분당화가 되는 것 같은데 뭐 아직 거기까지 오려면 멀긴 했지만 뭐 여러분 분당권 기출 안 풀어봤죠?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어차피 언젠가 드리겠죠. 동탄 이제 약간 신라면만 먹어봤으니까 이제 마라맛 한번 드릴 거고. 예. 벌써부터 힘드세요? 그죠?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1학년 때는 내신을 무조건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다 갖고 있으실 겁니다. 예. 거기다 여러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 딱 여러분들 때부터 뭐가 돼요? 새로운 입시가 나옵니다. 무려 5등급제. 자, 기존에는 사실 그래도 3까지만 떠도 어느 정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1등급을 안 뜨면 사실 희망이 없어요. 라고 지금 약간 겁박하고 있긴 해요, 요즘. 참고로 1등급이 얼마? 10%예요. 10%예요. 10%면 2등급 끝자락을 제외하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거기서 한 번이라도 1등급이 안 나와. 그럼 이제 수시할 때 힘든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정시도 해야 돼. 그럼 정시도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정시도 내신이 들어가. 아니 뭔 이런 정시 100% 어디 갔어? 지금은 그래도 있긴 하거든요, 정시 100%.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없대. 아이 미친 학교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내신을 안 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안 죽이어서 얘기하자면요. 자, 이제 요 얘기했으니까요. 이제 자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겠죠. 자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모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 일단 넘겨주세요. 자, 53페이지 보시면요. 자, 자음 책의 표가 있습니다. 그죠? 자음 책의 표. 자, 우리가 요 표에서 조금씩 변화를 좀 시킬게요. 자, 여기선 소리의 성질, 뭐 소리 나는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옆에다가 요렇게 바꿔볼게요. 자, 소리 나는 위치 옆에다가는요 요렇게 바꿀 겁니다. 조음 위치라고 바꿀 거예요. 조음 위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밑에 소리의 성질 밑에는 이렇게 써줄 거예요. 조음 방법. 이 조음이라는 게 발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소리 나는 위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옆에 뭐 있어요? 두 입술, 윗잇몸, 그 다음에 센 입천장,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목총 사이.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다 어느 구간인지 아세요? 뭐 입술이랑 잇몸 소리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그쵸? 실제 발음할 때, 그쵸? 자, 센 입천장은 그럼 어떤 곳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요. 저 위치가 점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면은 혀가 목으로 가버려요.
목으로 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엔 뭐야? 입술 소리죠. 여기서 끝나죠. 그죠? 그 다음에 잇몸 소리는 그보다 혀를 좀 뒤로 빼면 잇몸이 딱 붙죠. 그 다음에 거기서 좀 더 뒤로 빼면 어때? 딱딱한 구간 있죠? 그쵸? 안 딱딱한 구간이 있다, 딱딱한 구간이 없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말랑해요? 그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혀를 조금 더 뒤로 빼면 어때? 약간 살짝 말랑말랑한 부분들이 있죠? 거기가 연구개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지금 이미 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뒤로 빼면은 이제 뭐예요? 목청이죠. 물론 혀가 목청까지 들어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질식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가. 됐죠?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용어가 바뀔 겁니다. 자, 우리가 입술은요,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둘게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놓으란 얘기입니다. 야, 이거 양순음이라고 해요. 두 입술이니까 양순음. 그 다음에 옆에 윗잇몸 혀끝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도 적어줄게요. 치조음이라고도 해요. 치조음. 용어가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센 입천장 옆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경구개음이라고 할 거예요. 경구개음. 자, 딱딱하다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딱딱함. 자, 그 다음에 경구개음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를 이렇게 바꿀 거예요. 연구개음. 왜? 연하잖아, 그쵸? 연하죠? 그 다음에 목청 사이는 어차피 후음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준을 잘 삼아야 돼요. 자, 좋은 위치는 요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방법 중에 지금 보시면은, 자, 일단 두 가지가 먼저 있어요. 뭐가 있었냐? 안 울림 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울림 소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안 울림 소리는 목청에 떨림이 없는 소리예요. 근데 울림 소리는 목청에 떨림이 있는 소리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왜 이걸 구분이 왜 안 될까요? 보통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발음할 때조차도 목에서 떨림이 일어나. 왜? 모음 때문에. 우리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발음할 수 없잖아. 그쵸? 참고로 모음도 울림소리입니다. 왜? 뭘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 울림소리 밑에 보시면 미음, 니은, 이응, 리을이죠. 모음은 보통 뭐에 기반해요? 이응에 기반하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자음을 발음하더라도 모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이 떨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왜 자음인데 왜 목이 왜 떨리지? 안 울림 소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안 울림 소리라는 그 친구에 요런 친구들이 있다. 울림 소리에는 요런 친구들이 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안 울림 소리 얘기 좀 해보자면요. 얘에서 한 번 더 나눠지죠. 그쵸?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이것도 하셨나요? 학교에서? 했었죠. 파열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빵 터지는 거죠. 터지는 발음입니다. 자, 요거는 좀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자, 파열음의 그 옆에 그 거센 소리 부분에 보시면은 어때요? 피읍, 티읕, 키읔 있죠? 얘 다 발음하면 어떻게? 봐봐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파타카 하면 어때? 뭐가 침이 딱 터지죠. 그래서 파열음 터져요. 알겠죠? 터지는 발음입니다. 파타카 침이 터져요. 대놓고 앞에서 하면 난리 나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찰음이 이제 뭐였냐? 마찰음은 말 그대로 뭐예요? 무엇인가를 긁는 소리죠. 그쵸?
이게 긁는다라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마찰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시옷이랑 쌍시옷 있죠? 할 때마다 할 때마다 어때요? 뭔가를 긁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은 그냥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는 어쨌든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누구는 요게 발음하면서 아, 요게 되는구나 라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모르신다면은 요 정도는 일단 외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파차름은 뭐였어요? 어쨌든 배웠다고 했으니까 파차름이 뭐였죠? 네, 되게 섞였는데 뭐가 먼저예요? 마찰이 먼저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반대예요. 반대. 터졌다가 마찰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뭐가 먼저다? 파열이 먼저예요. 자, 파열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읒이 있죠. 자, 시옷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그냥 끌고 가면 돼. 쓰 하면서 끌고 가면 돼. 근데 지읒 같은 경우 어때? 자 하면서 처음에 빵 터졌다가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 긁는 소리가 나요. 왜요? 제가 너무 억지 부리나요? 보민이 저 억지 부려요? 왜 웃어? 여러분들 이해하라고 그냥 혼자 똥꼬쇼 하는 거 있잖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지금 똥꼬쇼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는 처음에 터지냐 아니면 처음부터 긁느냐 요 차이입니다. 네. 자, 어쨌든 그거 제외하고 나머지 자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좋은 위치만 잘 파악하시면 큰 문제가 안 돼요. 실제로 얘네들 발음할 때 어디서 나오는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쵸? 맞죠? 다 거기에 닿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은 여러분들 이것도 있었죠. 예사 소리, 그 다음에 된 소리, 거센 소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예사 소리는 말 그대로 뭐예요? 기본이 되는 자음이에요. 기본이 되는 자음. 여기서는 일단 요거 극단적으로 비읍, 디귿, 기역만 있었어요. 그쵸? 일단 뭐 더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 된 소리는 그럼 뭐예요? 그쵸? 두 가지가 들어가는 거죠. 같은 자음이. 그쵸? 그래서 된 소리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갔죠. 거센 소리는 여기에서 파생이 되는 거죠. 한 획을 추가한 거야. 그쵸? 그죠? 이렇게. 그럼 어려운 게 없죠.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쌍자음. 여길 기반으로 했을 때 얘가 쌍자음. 그 다음에 여기선 하나의 어떤 자음 부분을 파생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여기 됐어요? 이건 어렵지 않으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보셔야 될 거면은, 자, 울림소리를 볼 거예요. 울림소리. 자, 울림소리도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울림소리는 비음과 유음으로 나눠져요. 네, 비음과 유음으로 나눠지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미음, 니은, 이응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울림소리는 한 번에 외웁니다. 어떻게? 유음까지 포함시켜서 미음, 니은, 이응, 리을 이렇게 외웁니다. 그죠? 근데 다만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그 귀찮음을 좀 더 없애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거 하고 모음을 들어가는 게 맞지만 자, 여러분들의 어떤 암기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걸 다시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제가 적어드리는 이 자음을 이 자음표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여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기 부분 다 동그라미 쳐주시면요. 이제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다 되셨나요? 동그라미 다 치셨어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규 치셨어요? 지금 졸면 안 돼. 무조건 딱 집중하셔야 돼. 예.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건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다 치셨어요?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요 개념이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요. 혹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끝소리 규칙 들어봤어요?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보면 알아요? 몰라요? 자, 이게 앞으로 음운에서 제일 고생시킬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으시면 사실상 암기량 확 줄어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물론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 없이 암기 안 한다 와 개꿀 이러면 안 돼요.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위주로 지금 이해했죠? 요 위주로, 그쵸?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만을 일단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뭘까요? 자, 자음표에 있는 걸 기반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얘네들을요, 있잖아요? 자, 자음순으로 나타내면은 요런 친구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선생님들한테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받침이 오는 구간에 얘네밖에 못 와요. 발음할 때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뭐라 하셨을 거냐면은 가느다란 물방울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맞아요? 기억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응, 가느다란 물방울. 아니면 뭐 이런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놈 다리만 보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리털 봐야 돼. 그놈 다리만 보여. 뭐 이렇게. 아니면 약간 좀 미친 선생님들은 이렇게 했을 때요. 가느다란 명박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자, 요 표 하나에 요게 대한 개념도 있고요. 앞으로 나올 교체에 대한 얘기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 하나면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것만 암기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 다 대응이 가능해요. 근데 지금 바로 음운 변동을 하는 게 모음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만약에 이게 하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은 뭐 다시 모음으로 갈 건데 지금 이걸로 일단 이해가 가능한지부터 그거부터 한번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요. 다시 넘어가시고 자, 58페이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데 자,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음끄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니까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자, 이 하나의 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그죠? 여기 부분은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앞에 첫 부분? 이제 앞으로 초성이라고 할 겁니다. 초성. 얘는 우리가 중성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이제 종성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거 지금 기억해 주세요. 일단 자, 기억한 상태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자,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이 7가지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 게 맞을까요? 밖으로 발음하는데 자, 얘가 거슬리죠? 그럼 뭘로 바꾸는 게 맞아요? 기억으로 바꿔주는 게 맞아요. 그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낫이에요. 얘는 또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디귿으로 바꿀 수 있죠? 맞죠? 얘는 왜 발음이 안 될까요? 단순해요. 이,
안에 없잖아요. 얘로만 가능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를 제외한 다른 자음들이 나오는 경우, 표기로 나오는 경우 다 얘네로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뭐 비슷한 걸로 또 딴 거 해볼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낫이든 뭐 지읒이든 얘네 다 뭘로 바꿔요? 이렇게 바뀌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 얘 그냥 발음만 한번 해가지고요. 뭘로 바뀔까요? 그렇죠. 이런 겁니다. 됐어요? 이렇다는 얘기는요. 자, 근데 보시면요. 바뀔 수 있는 자음이 매우 한정적이에요. 기역, 디귿, 비읍으로만 됩니다. 그럼 사실상 여기서도 기역, 디귿, 비읍만이 다른 자음이 나왔을 때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대표음이라고 해요. 자,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일로 넘겨볼게요. 자, 기역, 디귿, 비읍에 해당하는 친구 여기에 있네요. 그쵸? 얘네들이 뭐라고요? 대표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뭐였어요? 그냥 울림소리예요. 그쵸?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통해서 대표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 7가지 전부가 요 방금 아까 체크했던 자음 체계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셔도 돼요. 아까 그 자음 체계표에 체크하신 거, 그거 확인하셔도 돼요. 아마 지금까지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겁니다. 근데 이제 쭉 이어서 더 설명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왜 이걸로 다 가능한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가져가야 될 건 뭐였다? 음절의 끝소리는 말 그대로 뭐라고? 종성에 오는 자음은 저렇게 7가지밖에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다? 이거 외에 다른 자음이 표기로 있는 경우, 그럴 때는 기역, 디귿, 비읍으로만 바뀔 수 있다. 됐죠? 그럼 이해됐어? 네, 뭐 안 바뀌어요. 바뀔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다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볼까요? 미음, 비읍, 마바, 자, 뭐 시옷 같은, 시옷 이미 이걸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응은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상관없죠? 지읒 같은 경우 어땠어요? 지읒 바뀌었죠? 디귿으로. 그죠? 치읒 어때요? 바뀌었죠? 키역 같은 경우도 지금 봐봐요. 얘 뭘로 발음하면 그만? 이렇게 발음하면 그만. 자, 티귿은 했나요? 티귿 같은 경우 이건 해보자. 티귿. 얘도 뭐로 발음하면 그만? 디귿으로 발음하면 그만. 그죠? 피음은 했고요. 그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볼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이것만 있으면 디귿으로 바꾸면 이게 뭐야? 얘 왜 바뀌어? 자, 얘 바뀌어. 이렇게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다른 자음들이 나왔을 때 오로지 뭐로만 바뀌어요? 얘로만 바뀌죠. 이해됐어요? 만약 이해 안 되시면 이거 싹 다 적으시면 됩니다. 얘네로 바뀔 일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체크를 해드린 거예요. 됐어요? 자, 일단 여기는 지워볼게요. 이제. 물론 우리가 모음도 해줘야 하긴 하지만 지금 이거를 좀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체 부분 얘기를 좀 해주는 게 맞습니다. 자,
봐볼게요. 우리 교체 중에서도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거고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요. 동화라고 할 거예요. 동화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동화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비음화라는 게 있고 유음화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은 지금 딱 이걸로만 딱 할 거라서 이 두 개만 할 거예요. 자, 동화라는 뜻이 뭘까요? 동화. 동화라는 뜻은 뭐냐면은, 자,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서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성질로 변화하는 현상이에요. 서로 다른 성질을 만나서 같은 성질로 변화하는 현상. 그러면요, 자,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비음화라고 한다면은, 자,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비음이 아닌 것이 비음을 만나서 비음을 만나서 비음으로 변화되는 것. 아까 요걸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연결 가능하신가요? 서로 다른 성질이 만나서 같은 성질로 바뀌는 거. 됐죠? 그러면 자, 유음화도 마찬가지 똑같이 정의를 해주시면 되죠? 이거 똑같이 뭐예요? 유음이 아닌 것이 똑땡땡 유음을 만나서 유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 비음, 유음 기억나세요? 비음이 뭐였죠? 그러니까 비음이 뭐뭐 있었죠? 자, 얘가 결론적으로 비음이죠? 그죠?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요? 안울림 소리이자 대표음이라고 하죠? 음국교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자음 얘네밖에 없다고 했었죠? 바뀔 수 있는 애들. 자, 그럼 여기까지 빌드업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비음화가 정확히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 그대로만 사용하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만. 자, 얘 발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발음할까요? 네, 맞아요. 밤. 물입니다. 네, 밤물로 발음해요. 맞아요. 처음 들어봐? 자, 왜 그러냐? 방금 이거 그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비읍 부분에 있는 친구는 비음이 아닌가요? 비음 아니죠? 자, 근데 누굴 만났다? 얘라는 비음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여기 있죠? 얘를 만났죠?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바뀐다고? 요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맞죠? 자, 바뀐 거 그대로 볼게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는 발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발음되죠? 이렇게 발음돼요. 이거 잘 보세요. 자, 디귿은 비음인가요? 아니죠. 니은이 비음이죠. 그러면 똑같이 얘네 둘을 만나서 아닌 게 이렇게 바뀌네요. 그쵸? 그럼 디귿에서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뭐가 들어갈까? 자, 얘도 그대로 볼게요. 자, 그러니까 기억이 누굴 만나서? 비음이 미음을 만나서
얘는 그대로 남기고 얘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쵸? 그럼 얘도 이렇게 되네. 자, 대충 감이 오세요? 자, 우리가요 비음화라는 현상을 통해 자음이 바뀌는 양상들을 보면요, 기존에 있었던 이 친구들이 뭐만 바뀌는 거예요? 울림소리로만 바뀌는 거예요. 비음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를? 같은 자리. 여기 어때? 입술 애들은 입술끼리 내려갔죠. 잇몸에는 잇몸애끼리 내려갔죠. 맞죠? 여린 입천장 소리는 여린 입천장 소리대로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자음 체계표를 외우시는 것보다 이걸 외우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는 게 이 얘기였어요. 좀 이해 어려우세요 혹시?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안 되세요? 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 어쩌라고? 어쩌라는 거야? 이런 얘네들의 단어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다 이런 양상입니다. 비음화는요. 뭐 뭔가 물어보실 게 있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자, 비음화는 이렇고요. 자, 그다음에 유음화도 있습니다. 자, 잠깐만. 유음하면 유음으로 바뀐다는 거니까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리을로 바뀐다는 얘기겠죠? 봐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죠? 네, 애니 중에 귀멸의 칼날 잘 보고 계시죠? 그죠? 자, 얘는 발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칼날. 자, 얘는 랄로 바뀝니다.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발음될까요? 그쵸, 이렇게 발음되죠. 변동현상 한번 볼게요. 자, 리은인 부분이 누구랑 만나서? 리을을 만나서 어떻게 바뀐다? 둘 다 리을로 바뀐다. 맞죠? 얘도 마찬가지죠. 니은이 누굴 만나서? 리을을 만나서 똑같이 어떻게 된다? 리을로 바뀌었어요. 그죠? 자, 변동 양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니은이 리을로 바뀐 거니까 우리는 앞으로 요거 화살표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유음화예요. 유음화 별게 없어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을 만났을 때 유음으로 바뀌는 게 유음화예요. 근데 얘는 조건이 딱 한정적이에요. 뭐만 하면 되냐? 니은만 가능해요. 니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오로지 뭐랑 뭐를 만날 때? 니은과 리을이 만날 때만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친구들만 가능한 거야. 무조건 니은과 리을이 만나야만 가능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무조건 충족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양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하나 더 정리를 해주자면, 자, 요 화살표는 뭐라고요? 비음화요.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유음화예요. 됐죠? 그리고 바뀐 애들이 공통점이 뭐냐? 아까 우리 이쪽에 요 축을 뭐라고 했었죠? 요 축? 요 세로 축을 뭐라고 했죠? 조음? 위치라고 했죠? 그죠? 처음 들어봐요? 50분 전에 얘기했어요. 자, 다시 적어내요. 자, 조음 위치예요. 여기가 조음 위치고, 자, 각각이 이제 뭐야? 입술 소리, 잇몸 소리, 그 다음에 여린 입천장 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들끼리는 같은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만 뭐가 바뀌냐? 이런 식으로 안울림소음에서 뭐 비음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뭐 유음으로 바뀌거나 요 것들은 뭐가 바뀌는 거예요? 조음? 발음하는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제 앞으로 나올 비음화와 유음화는 공통적으로 요 포인트를 갖고 가셔야 돼요. 뭘 가져가시냐?
자, 조음 위치는 변화합니까? 안 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발음하는 위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음하는, 기음하나 유음하는. 아까 이거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대신 뭐는 바뀐다? 조음? 그렇지.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조음 방법이 바뀌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비음어와 유음어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를 해볼게요. 자, 방금 유음어가 니은과 리을을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니은이 아닌 게 리을과 만났을 때는 어쩔까요? 어질어질하시죠 벌써? 이거 봐봐요. 원래 유만 이 조건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니은이 아닌 다른 게 리을이랑 붙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거 내신한다고 했을 때 이 조항들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전 지금 조항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메커니즘만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해 안 되시면 그냥 통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마 한 10몇 개 있을 겁니다. 뭐 그거 다 하시던가 여기서 이해하시던가. 여기 다시 지워볼게요. 자, 다른 친구들이 리을과 겹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요랑 같이 적어주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현상이거든요. 자, 얘 발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뭐가 들어야 돼? 이응. 자, 그 다음에 니은. 왜 그렇게 되죠? 그냥 그렇게 발음이 되나 보죠 뭐. 그죠? 자, 일단 이렇게 요거 같으면 기역과 리을이 만났는데, 그러니까 얘 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얘 조건이 아닌데 리을이 다른 애들이랑 만나는 경우죠. 그죠? 자, 또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이게 뭘로 바뀌어요? 그죠? 얘는? 그렇죠. 이렇게 바뀌어요. 자, 지금 변화 양상만 볼 거예요. 변화 양상만. 자, 리을 부분은 뭘로 들어갔어요?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리을 부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맞죠? 자, 그 다음에 기역 부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얘로 바뀌었어요. 비읍은 얘로 바뀌었어요. 자, 변동 양상 한번 볼까요? 기역은 결론적으로 요 꼴났네요. 비읍은 결론적으로 요 꼴났네요. 자, 리을은 얘로 바뀌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비음하라는 게 바로 확인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리을이 니은 바뀌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봐봐요. 얘는 리을이 변화된 최종값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비음이죠. 얘도 비음합니다. 어려우세요? 다시 한번 얘기 좀. 자, 아까 유음어는 제가 이 조건을 설정해 줬어요. 반드시 니은과 리을이 만나야 가능하다고. 맞죠? 근데 지금 제가 뭘 표현해 드렸어요? 그게 아닌 경우를 표현해 드렸죠. 민기야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좀 봐. 지금 집중해야 돼. 열심히 집중하셔야 돼. 기억 같은 애들은 리을이랑 만나면 둘 다 비음으로 바뀌어요.
비읍도 마찬가지 비음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아, 만약에 얘네 말고요, 뭐 티귿이나 리을이 만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이거 궁금하세요 혹시? 궁금할 이유가 없어요. 왜? 자, 티귿은 일단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어요. 자, 디귿으로 바뀐 상태에서 리을이랑 만나게 되네? 근데 디귿은 결론적으로 니은이 될 거니까, 니은 리을 될 거니까 나중에 유음이 되겠네? 자, 예를 들어 치읓과 리을이 만나서 쳐봅시다. 치읓과 리을. 아, 치읓이 아니라 뭘로 봐야 돼? 아, 치읓 말고. 자, 키역과 리을이 만나다고 쳐봅시다. 기억은 일단 음복규를 통해서 뭐로 바꾸면 돼요? 기억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기억, 리을 만난 양상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네? 그렇죠? 맞죠? 자, 우리가 다음이 막 무수히 막 많이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도 결국 뭘로 변한대요? 요걸로 변한다는 음극규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기본적인 틀만 바꾼 상태에서 적용만 시키면 돼요. 자, 하나 더 있어요. 자, 얘는 뭘로 발음할까?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죠? 이렇게 발음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쵸? 이렇게 발음하죠. 이번에 어떤 경우예요? 얘랑 다르게 이미 비음이 있는 경우예요. 그쵸? 자, 비음이 있는 경우에는 얘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비음화가 된다고 하면은. 이미 비음이니까. 그죠? 그럼 얘는 유지야. 그럼 뭐만 바꾸면 돼? 리을 쪽만 얘로 바꾸시면 끝. 얘도 마찬가지죠? 이미 비음이 되어 있죠? 이게 아닌 경우는 바꿔줘야 되지만 비음하니까 비음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이미 비음인 상태이기 때문에 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얘는 바꿔주실 필요 없고 리을 쪽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리을이 유음화가 되려면은 이런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나머지 자음이 들어오는 순간 비음화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비음화가 비음 아닌 거랑 비음이 만나가지고 비음이 되는 건데 네. 독립이면 둘 다 비음이 아니잖아요. 네. 이거는 일종의 의문적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본 정의는 요게 맞죠? 요게 맞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어때요? 둘 다 바뀌는 케이스죠. 네, 그것도 비음화라고 해야 돼. 왜? 어쨌든 봐봐요. 바뀌는 것만 봤을 때, 발음을 통해 바뀌는 것만 봤을 때는 어때요? 각각 비음으로 바뀌죠. 얘도 비음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비음화라고 합니다. 아, 그 전에 우리가 이 얘기를 안 했네. 아, 이 얘기를 해줄게. 이게 가장 원칙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음운의 변동이라는 것은요, 얘가 바뀌는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발음을 표기와 다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때요? 자, 국물 해볼게요. 자, 국물 우리가 평소에 발음은 어떤? 그냥 국물 하잖아. 근데 굳이 이 표기대로 해봐? 국물 이럴까? 이러면 어때요? 불편하죠? 발음이 바뀌는 이유는 뭐야? 단순히 편하게 발음을 하기 위해서요. 자, 여기서도 그대로 하실래요? 독립 이럴까요? 목 아파! 독립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일원칙입니다. 왜? 뭘 위해서? 발음의 편의성.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게 음운의 변동이에요. 이게 일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자, 근데 아까 얘를 유형화 시켰잖아요. 그쵸? 유형화 시켜서 비음화의 양상은 이런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러한 경우도 있네. 근데 얘는 여기에는 명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얘네들이 왔을 때 우리가 발음 편하게 하고자 했을 때 바뀌는 양상들은 각각 얘네들이 비음으로 바뀌는 거였네. 이렇게 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한 번에 둘 다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호동화라고 합니다. 그냥 뭐 요거는 나중에 내실 때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지금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원래 모음을 지금 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음책의 표 자체를 외우는 걸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 원큐만 우리가 적어도 3가지의 현상은 끝났어요. 자, 첫 번째 음규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 번째 비음화, 세 번째 유음화. 이거 하나의 표로 끝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여기에 무수히 많은 이런 얘들을 기억해 주시는 거 좋지만 이것만 기억하셔도 다른 교체 현상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나요? 괜찮아요? 뭔가 표정 보시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민규 괜찮아? 이거 혹시 어려우세요? 어려우시면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언제든 다시 얘기해드릴게요. 있어요? 나 진짜 이거는 꼭 애매한데? 이런 조그만 질문조차도 다 괜찮으니까. 있어요? 그러면은 어. 미 오면은 그거는 바뀌는 거 없죠? 어디요? 미음이 오면은 바뀌는 게 없죠? 응? 미음이요? 그러니까 중성의 기억이 오고 초성의 미음이 오면 응. 바뀌는 게 없죠? 없을까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쨌든 굳이 지금 예를 들어보자는 거죠. 이거야? 이렇게 뭐 이거? 그런 거 이렇게 해보자고? 그럼 뭐 어떻게 바뀌겠어? 왜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뀔 리가 없죠.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거지로 일단 만들긴 했지만 자, 얘 발음하면 어떻게 바뀔까? 자, 우리 메커니즘을 이용하면 돼. 비음이 아닌 게 비음 안 났잖아. 그럼 그대로만 갖고 하면 되지. 있잖아.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일 둘 다 안 울림 소리 때? 예를 들어 어떤 거? 뭐 어거지로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저 미음을 디귿음으로 바꾼다고요? 야, 그 발음은 할 수 있냐? 그러면? 독딥, 독딥, 예. 자, 이거 뭐, 굳이. 이걸 해보셔가지고. 자, 근데도 발음할 수 있어요. 다만, 비음화가 아닐 뿐. 비음화는 안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발음될 겁니다. 이거 보세요. 독딥 되죠? 독딥! 딥! 요거는 추후에 배울 된소리 되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요 상태에선 당연히 비음화가 안 일어나죠. 자, 비음화든 유음화든 항상 어떤 게 선행됐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비음이란 친구가 하나도 있어야 돼. 기본 형식은. 근데 정확히 말할게요. 자, 이 비음화, 유음화는 뭐가 됐던 간에 하나라도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돼요. 그죠? 봐봐. 여기 울림소리 있죠? 얘 있죠? 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있었죠? 리을도 울림소리잖아. 엄연히. 얘도 그렇고. 그죠? 반드시 얘네는 울림소리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봤을 때 유음 같은 경우는 니은, 리을에서만 가능하고 비음은 요 방향만 생각해 주시면 문제가 없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리을이랑 다른 자음이랑 만났을 때도 비음화가 일어나고 둘 다 바뀌는 양상과 얘는 남고 얘만 바뀌는 양상 그죠? 이해됐어요?
자,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이해를 통해서 암기를 최소화하기 원하는데 우리 그럼 이거 한번 싹 빼고 조항으로 한번 볼까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비음화에 대한 설명이 요거밖에 없네요. 젠장. 아쉽다. 응, 아쉽다. 자, 59페이지 보시면요. 59페이지에 보면은 비음화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기역, 디귿, 비읍인 음절 뒤에 첫 소리가 비음인 음절이 연결될 때 이렇게 외우실래요? 이렇게 외우실래요? 어때요? 이렇게 외우실 필요 없잖아. 자, 이러한 조항이 겁나게 많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좀 정석적으로 한다 치면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방금 요런 양상들 있잖아요. 요런 양상들. 자,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파여름이 유음과 만났을 때 바뀌는 방법들 하면서 이제 어떤 경우, 자, 예를 들어서 기역과 리을이 만났을 때 그러면은 얘도 똑같이 이응, 리을로 바뀐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비읍과 리을이 만난다. 그러면은 미음, 리을로 바뀐다. 아, 존나 따분하지 않아? 외우고 다니실 거예요? 외울래? 아, 뭐 나쁘지 않아. 외우셔도 돼. 기억, 리을이 이응, 니은을 맞아. 아, 맞는데. 아, 근데 그냥 예시를 듣는 거잖아. 아이, 잘 듣고 계시네요. 좋아요. 아, 죄송해요. 바꿔줄게요. 바꿔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외우실 거예요? 아, 외우셔도 상관없어. 이걸로 이해를 해서 앞으로 적용을 하실지. 나는 이해가 졸라 안 된다.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에 나올 모든 문법이 그러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변형해서 좀 뒤틀어서 여러분들이 좀 하기 쉽게끔 아닌가? 아니야, 어려워? 괜찮아? 그래도 이게 좀 그나마 좀 직관적이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저 자체가 제가 문법을 싫어해요. 자,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은 하기 싫어하는 게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 돼.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경우. 최소한의 가성비로 해가지고 끝나지 않나요? 끝내지 않나요? 최대한 어쨌든 간에 어거지로든 뭐든 해가지고 껴 맞춰가지고 뭐라 해야거든, 그죠? 저도 싫어요. 저는 문법을 정말 싫어요. 문학, 비문학 저 되게 좋아해요. 아, 쉽거든. 아,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 나는 쉬워. 그냥 설명해도 돼. 근데 문법은 진짜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도 정말 싫어했고, 제가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이걸 할 때도 너무 싫었어요. 공부하는 것도 너무 많고 그냥 너무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찾는 거죠. 싫은데 빨리 끝내고 싶다? 그럼 방법을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뭐 다른 모든 국어 수업이나 이런 것들 다 참고를 당연히 어렸을 때 많이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충 한 10년 전이죠. 그때 다 확인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건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조항 외우래. 아, 나 외우기 싫다고. 나 암기 졸라 싫어요. 여러분도 암기 좋아해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죠? 그래. 나도 싫어요. 그래서 암기를 최소화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게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설명해. 조항이 어쩌고저쩌고. 이거 외워야 돼. 나도 뭘 외워, 씨발. 아, 죄송해요. 자, 너무 흥분해가지고.
뭘 외워? 아, 이렇게 외울 바에 그냥 이렇게 좀 쉽게 갖고 가면 안 돼? 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법 수업 받을 때는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개념 설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실 거예요. 한 번에 다 쳐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문장 성분 그거 얘기할 때 뭐였냐? 절 얘기할 때도 그랬죠. 되게 쉽게 얘기했어요. 땡땡이랑 어미가 들어가면 돼. 그것만 파악하면 돼. 근데 만약에 이제 일반적으로 들으실 때 뭐 관형절은 뭐다 그냥 체언을 수식해주고 뭐 어쩌고 기본적으로 주어 서술어가 있는 건 구조인데 그거 언제까지 다 찾아볼 거냐고. 관형절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야지. 왜 그걸 뭐 어디 뭐 외워가지고 뭐 원리를 찾고 뭐 언제 또 하고 자빠졌을래. 안 그래도 여러분들 수학 말고 국어 말고도 수학 영어 할 거 졸라가 많은데 그죠? 적어도 수학 영어만 한다 쳐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줄여들기 위해서 저도 옛날부터 이제 많은 연구라고 했나? 아무튼 어쨌든 제가 시조 되게 오랜만에 하실 텐데 그렇죠? 근데 시조도 우리가 향가랑 좀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그 형식적 특징만 기억하시면은 뭐 시조도 그닥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짧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전에 향가 얘기했을 때 기억나시는 거 두 가지 특징이 아세요? 네, 모르실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네. 3단 구성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향가 중에서도 어떤 것만 19채 향가에서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있었어요. 낙구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낙구의 첫머리가 이 감탄사라는 특징이 있었는데 우리가 시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조에서도 3단 구성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3단 구성을 우리가 각각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 매치가 된다면요.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종장의 첫 머리가 삼음절이라는 거. 요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배우는 시조는 우리가 평시조라고 해서 가장 간단한 시조 구조예요. 평시조라는 건 말 그대로 똑같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 요렇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평시조 같은 경우는 다 어디서 끝나? 딱 세 줄이면 끝나잖아. 그쵸? 됐어요? 고민이 기억 안 나지만 그냥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죠? 대충 기억나요? 민규 기억나요? 너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짜고 있었어. 됐어요? 이해돼? 제일 짧은 게 평시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연시조라는 게 있고 사설시조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때 넘어가서 또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62페이지에 있는 본문 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 리모컨이 직방으로 도니까 당연히 춥겠지. 그치? 여기 지금 바람이 바로 들어오잖아. 넌 추워? 상남자네? 됐어? 일단은 온도 좀 올려놨어요. 자, 우리가 보통 평시조 같은 경우는 내용이 되게 간단합니다. 네, 뭐가 있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유교적인 어떤 덕목과 연결하는 경우 또 그 다음에 님에 대한 그리움 몇 개 안 돼요.
자, 62페이지에 있는 이 작품은 여기에 대한 얘기예요.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저 내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더냐. 자, 지금 내가 내일이 그리울 줄 모르더냐라고 했어요. 자, 앞에 있는 건 모른다 쳐요. 자, 이 내용만 아시면 별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그리울 줄 모르더냐? 서리적 표현이죠. 그죠?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난 지금 어떤 상태? 그리워하는 상태예요. 근데 내 일을 그리울 줄 몰랐냐? 그럼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지금 그립다라는 얘기죠. 그럼 일종의 뭘로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지금 그리워하는 거니까 후회와 연계될 수 있겠죠. 후회. 그죠? 다른 말로 회한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줄에 있는 내용이 사실 핵심이에요. 자, 옆에 있는 2번 문제에 있는 보기 한번 볼게요. 이 작품에서 제9태야. 자,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제9태야 옆에 있는 그 작품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도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행간걸침으로 나올 겁니다. 그죠? 행간걸침. 그래서 첫 번째 도치법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쟤는 뭐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제9태와 어쩌고저쩌고 해석되고 그 다음에 한편 행간걸침으로 볼 경우 자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두 가지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요걸로 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이제 이시랴 하더면 가랴마는 제9태야. 자, 일단 앞에는 그 다음에 자, 아까 이걸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도치라는 건 뭐예요? 주어 사수로가 바꾸는 거죠. 바꿔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자, 얘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별한 상황이에요. 이별한 상황. 자, 제9태여 그러니까 구태여가 뭐냐면 굳이 그러니까 제9태여 있으라고 했는데 갔대요. 누가 갔을 것 같아? 나랑 님이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죠. 자, 제9태여 있으라고 하는데도 갔대요. 이거 정확히 있으라 하면 제9태여 가라마는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경우는 굳이 누가 갔다? 굳이 님이 떠났어요. 자, 이번엔 반대로 행간걸침 뭔지 아세요? 행간걸침? 행간걸침이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줄 끝과 세 번째 줄 첫 번째 부분이 사실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봐봐요. 있으랴 한다면 가랴마는 자, 제9태여 옆에 쭉 이으시면 보내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 있으려 하려면은 가라마는 근데 제9태여 보냈대. 내가 굳이 보낸 거야. 아까 님이 떠났다며. 이걸로 따지면은 내가 굳이 님을 꺼지라고 한 거야. 느낌이 좀 다르죠? 네. 원래 어쨌든 이별의 상황이긴 하지만 내가 굳이 뭐 한 거야? 자존심 부리면서 보내버린 거야. 님 가. 너 꺼져. 너 필요 없어. 꺼져. 그런 여러분들 하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괜찮아?
아까는 뭐야? 굳이 님이 떠난 거고 이번엔 내가 굳이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중의적 해석.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된다. 자, 그럼 2번 문제 풀어볼 수 있겠네. 그쵸? 봐봐요. 도치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쟤는 누구예요? 님이죠? 그럼 B는 제 구태여 가랴마는으로 보는 게 맞겠죠. 내가 보낸 게 아니니까 간 거죠. 그 다음에 행간걸침으로 볼 경우 쟤는 누구겠어요? 화자죠. 화자를 가리키며 제 구태여 보내고로 해석되는 게 맞겠네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님이 그냥 먼저 떠나버린 경우와 아니면 내가 일부러 자존심 부리면서 떠나보낸 경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내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후회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밑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보내고 그리는 정이잖아요. 그쵸? 제 구태여 님을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더라. 아니 좀 웃긴 게 그렇게 이별할 거면 그리워하지 말아야죠. 그죠? 왜 자존심 부리고 있어?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봐봐요.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그럼 이제 빡쳐.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빡쳐. 그럼 이제 뭐야? 야! 우리 헤어져!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해보셨, 고민 해보셨, 그냥 손절? 칼손. 들어본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헤어져! 그러면, 또 왜 저래, 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그 있잖아요, 원래 이제. 어렸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괜히 멘탈 타격받고. 우리 헤어져.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지금은 안 그러고요. 옛날에 했다고요, 옛날에. 자,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윗글의 기억과 보기의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보내고 그리는 정이었죠. 자, 요것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못에 든 고기들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연못에 든 고기들아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연못에 뭐가 있다는 거냐? 연못에 어떤 물고기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고기가 있는데 고기들아 네 와든다 왜 너를 몰아다가 너 커들든다. 자, 이게 뭐야? 원래 이 고기들이 연못에 있고 너네 연못에 왜 있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북해 청소를 어디 두고 이못에 와드냐. 이 북해 청소가 어디냐면요 그냥 저 중국에 있는 약간 전설의 연못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너네 왜 거기 안 있고 왜 이 연못에 있냐? 왜 여기 갇혀 사냐? 어쨌든 이런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들고도 못 나눈 정이라 너와 내와 그러니까 네오 다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고도 못 나눈 정은 뭐냐? 내가 지금 정을 못 나누고 있는 상황이야. 한마디로 뭐예요? 이별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원래 물고기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이런 곳에 있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연못에 있으니까 얘도 뭘 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별을 한 걸로 얘 본인이 해석하는 거예요, 화자가. 그리고 들고도 못 나는 정이니까 얘 이별했고 그럼 사실 그럼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별했다는 얘기거든요. 나도 이별했다. 나도 이미 이별한 상황이니까 물고기 보고 야, 너 왜 여기 아니고 여기 있냐? 너랑 나랑 비슷하구나? 이별한 상황은 비슷하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는 이 물고기에게 뭘 하고 있냐면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자, 일단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거는 자, 일단 1번 기억 니은은 모두 세속적인 삶을 비판하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죠. 다 사람과 관련된 얘기니까. 2번 기억 니은은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이거 내가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죠? 3번 기억의 고통은 외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니은의 고통은 자신의 선택에서 비롯되었다. 그거 알 수 없죠. 4번 기억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요건 맞니? 후회 맞죠? 그냥 니은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한탄이 나타나고 있다. 내가 지금 물고기와 비슷하다니까? 이별하고 딴 곳에 지금 있는 경우죠.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4번.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윗글에서 내 일이 의미하는 바,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님과 헤어진 일이죠. 그죠? 어쨌든 중의적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으로 바꿨을 때 님과 헤어진 일이잖아. 그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후회겠죠. 후회 혹은 회한. 자, 그 다음에 사설시조 좀 봐볼게요. 이것도 아마 10분 만에 끝날 것 같아서 이거 한 작품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평시조는 이런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근데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일단 거기 보시면은 어때요? 평시조랑 다른 부분 딱 하나 있어요.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부분. 가운데가 쓸데없이 깁니다. 맞죠? 가운데가 쓸데없이 길어요. 그래서 얘는 사설시조 같은 경우는 중장의 길이가 무제한이에요. 그러면은 평시조에 비해 만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왜냐? 평시조는 어떤 거 안에 끝내야 돼? 45자 내에 끝내야 돼. 45자로 압축하는 게 빨라요. 이게 더 빠를까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얘는 근데 중장에는 자기 꼴리는 대로 쓰면 돼.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써도 돼. 그게 훨씬 쉽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성 때문에 평민들이 주로 주된 작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민들이 주로 쓰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 누가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작자 미상이에요. 마상 아니고 미상이에요. 작자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제가 고려가요 얘기했을 때도 평민들이 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주제가 주로 나온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일상적인 주제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시조는 잘 봐야 될게요. 얘는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후기에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있지만 가끔 어떤 경우도 있냐? 조선시대 후기면은 약간 관리들이 좀 어때? 타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어요. 자, 타락한 관리를 우리가 탐관오리라고 하는데, 이 탐관오리를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주된 작자가 평민일 수도 있지만 양반일 수도 있는 거야. 왜? 작자 미상이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작자를 이름을 새겨놓고 내가 이 탐관오리 그지 같다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날에 뭐가 올 것 같아? 로켓 배송으로 사약이 오겠죠. 네, 한약 세트 이제 와가지고 양귀비랑 뭐 이런 거 등등 철쭉 이런 거 넣은 거 이거 먹으면 이제 이러고 죽어버리는 거죠. 그죠? 로켓 배송 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어쨌든 있고, 그 다음에 익명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가능하다. 자, 요거 참고하는 부분으로 보기 한번 볼게요. 1번의 보기. 자,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형식면에서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다. 그래, 졸라 길다 했었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 어때? 미호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튀었지랑 이러고 하잖아. 그죠? 내용명에서는 실생활 소재를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솔직함, 해학성, 대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다. 자, 해학성이란 말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해학성 뭔지 아세요? 해학성. 알아? 몰라. 빨리 얘기해봐. 몰라? 알아? 몰라? 알아? 알아? 몰라? 비슷한 거긴 한데 아세요? 풍자랑은 좀 달라요. 풍자랑은 좀 다른데 여기 지울게요. 이 두 친구는 공통적인 것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웃음을 유발해요.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 건 공통적이지만 풍자 같은 경우는 어떤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비판적 성격이 조금 더 강해요. 비판적 성격. 그 있잖아, 예를 들어 놀부 같은 경우 뭐예요? 흥부와 다르게 어떻게 생겼어? 막 탐욕스럽게 생겼어. 막 살 뒤룩뒤룩 쪄가지고 맞아, 그죠? 근데 그런 친구가 이제 보쌈을 하고 부대찌개를 하면 어때요? 못 참지. 누가 봐도 맛잘알이 하는 거 아니 제 장난인 거. 자, 근데 이제 해악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 해악은 여기에 뭐가 될 수 있냐면 물론 웃겨요. 웃기긴 한데 동정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동정심이 유발될 가능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떤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작품이냐면 한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가 있는데 대릴사유라고 혹시 아세요? 신입살이 나시죠? 반대예요. 남자가 여자 쪽 집에 가서 막 일하고 농사 짓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 남자애가 자꾸 거기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전 언제 결혼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그 딸애가 키가 커야 결혼을 시키든 말든 해줄 거 아니여. 또 자라야 해줄 거 아니여.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걔는 이미 18살 이상이어서 결혼을 해도 되는 나이야. 그냥 원래 키가 작은 거야. 근데 크면 해주겠다. 이게 뭔 개소리야.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사위가 참다 밑에서 5년을 일했거든요. 그 돈도 안 받고 결혼시켜준다는 걸로 현혹돼가지고 5년을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뭐하냐? 얘가 그럼 저 혼례 안 시켜주면은 저 이제 그만두고 저기 경찰서 가서 얘기해봐요.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그러다가 근데 방금 같은 경우도 어때? 그 말 자체가 좀 웃기잖아요. 그럼 좀 더 웃긴 부분 볼게요. 그 와중에 아까 그 조그만 여자애가 점순이라는 애거든요. 점순이가 이제 그 남자애한테 뭐 이것도 하나 설득 못하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그 수염이라도 그냥 뽑아내든가 뭐 그렇게라도 해서 설득해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한 거야. 약간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멍청한 새끼가 이 남자애가 약간 너무 순수해. 쓸데없이 순진하니까 진짜 그 장인어른의 수염을 막 뽑으려고 해. 진짜 뽑으려고. 이걸 확 부질러버릴까 보다. 여기서 막 이러고 있어. 일단 이것만으로도 존나 좀 웃긴데 좀 어때? 바보같이. 한편으로는 얘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결혼도 못하면 좀 불쌍한 친구네. 그래서 동정심이 드는 게 해악이에요. 친구는 동정심 안 들었지. 튀새끼 약간 이런 느낌. 안 들었네. 그냥 약간 아유 저 병신 이런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여기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아까 해악성이란 말 했고요.
해양성, 대남성들을 특징으로 하고 그리고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독특한 시적 발상을 드러내게 된다. 자, 여기 다양한 표현 기법 밑줄 쳐주시고요. 자, 그런 표현 기법이 주로 뭐가 있냐? 사설 시조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봐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대표적인 그 열거나 그 부분은요, 6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줄부터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대천 한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대중강이, 자, 봐봐, 여기 노도 잃고, 닷도 잃고, 돛대도 잃고, 용총도 끊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제 나열과 열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설시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시상이 전개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개를 내가 기르고 있대요. 개를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 밑에 요 개같이 얄미워라 라고 했어요. 자, 뭐라요? 자, 일단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봤을 때 뭐가 떠오를까요? 개를 여러 마리 키우는데 이 개같이 말로 지금 장난치고 있네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아재 개그 말고요, 언어 유희죠. 여러분들이 문학을 접할 때 약간 누가 봐도 이거 존나 아재 개그 같은데 하면 언어 유희입니다. 말장난한 거잖아. 같은 개로 얘기한 거잖아. 난 그냥 얘는 그냥 일반적인 강아지고 얘는 진짜 이 얇은 이 아우 이 같은 이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같은 개를 쓰지만 의미가 다르죠. 이런 거 우리가 언어 유희라고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에 대해서 지금 얄밉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볼까요? 밑에 자, 미윤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치며 띠락나리 띠락 반겨서 내닫고. 자, 첫 번째 누가 왔을 경우? 미윤 님이 왔을 때, 미운 님이 왔을 때 어떻대요? 꼬리를 회회 치며 꼬리를 막 흔들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띠락 내리띠락 반겨서 내달리. 한마디로 뭐야? 미운 님이 왔을 때 어떻다고? 존나 반겨해. 그죠? 근데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와있냐? 고운님 오면은, 자, 고운님이 오는 경우, 자, 고운님이 오는 경우는 뒷발을 보동보동 무르락 나으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어? 고운님이 오면 뭐라고? 짖어서 돌아가게 해. 그럼 일단 여기는 지금 상황 두 가지가 대조가 있는 거죠. 대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봐봐. 개같이 얄미운 이유가 뭐야?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 올 때마다 존나 짖고 안 좋은 사람 오면은 왜 이렇게 반겨해? 그치? 이것 때문에 이 개같이 얄미우란 말이 나온 거죠. 이해됐어요? 아, 본인 강하잖아. 이따 가정해봐줘. 여자친구 오면은 자꾸 졸라 뭐라고 짖어. 근데 이상하게 꼭 그 무락무락하게 생긴 친구 데리고 오면 존나 좋아해. 이상하잖아. 이거 빡세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자, 신밥이 그릇 그릇 난들 너 먹일 줄이 이씨랴. 그러니까 뭐야? 신밥이 아무리 많아도 너한테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 강아지한테 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건 표면적인 뜻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뜻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일단 이걸 봤을 때 나와 님은 어떠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별한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별한 상황인데 약간 뭐야, 갑자기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우리 이별해서 어차피 안 와. 근데 짖어서 안 오는 것처럼 지금 얘기한 거잖아. 개 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이별을 한 상황인데 단순히 누구한테? 개에게 뭘 시킨 거예요? 합리화를 시킨 거예요. 맞죠? 내가 잘못해서 헤어진 거 아니고 개 때문에 헤어진 거라도 믿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비슷한 작품 하나 더 있었죠? 성형별곡 있었잖아. 성형별곡에서도 어땠어?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우리 님을 보냈냐 이 사공아. 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헤어진 건 맞는데 그냥 누구 탓하고 싶은 거예요. 내 탓인 거 맞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 탓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대상에게 탓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문제로 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번 아까 보기 읽었으니까 하나 볼게요. 1번 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다 보니 중장이 길어졌다. 맞나요? 맞죠? 고민이 아니야? 맞죠? 2번 개의 동작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해 해악성을 느끼게 한다. 맞니? 우스꽝스럽게 한 거 맞잖아. 그리고 누가 불쌍해져? 이쯤 되면 화자가 불쌍해지는 거 아니야? 그죠? 3번 개라는 실생활 소재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맞냐? 감정이입이라고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대상과 화자가 감정이 같아야 되죠. 그런 부분이 없었죠. 그죠? 민기는 언제까지 할 거야? 그만 자. 그만 주무세요. 자, 4번. 자, 회회와 버동버동 같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자, 음성상징어 뭐였죠? 행동을 따라하거나 소리를 따라하거나를 음성상징어로 했습니다. 그죠? 개의 행동을 생동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5번.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자 이렇게 나와서 개에게 전가하는 것에서 합리화랑 같은 말이죠. 그쵸? 전가가 떠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전가하는 것에서 독특한 발상을 엿볼 수가 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2번. 자, 2번도 같이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고 있다. 뭔 소리야? 없죠. 2번.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형성하고 있다. 딱히 그런 말 없고 그냥 개의 행동만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쵸? 3번. 반어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 없죠? 4번. 서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이게 맞는 말이겠죠. 뭐 있어요? 그 포인트가 어디예요?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개같이 얄미우라. 거기 일단 서류적 표현 있고 화자의 정서가 있죠. 두 번째, 자, 뭐 있어? 맨 밑에 신밥에 그릇 끓였는데 너 먹일 줄이 있으라 네 안 먹일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도 서류적 표현이죠. 자, 5번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 자, 일단 대조적인 표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에 미운님 고운님 있잖아요. 대조적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가 아닌 거죠. 대조적 표현이 있는데 예찬적 태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문제를 푸실 때 선지를 그냥 한 덩어리로 보지 마시고 최소한 2덩이 3덩이로 나눠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은 있고 요쪽은 답이 없고 그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신은 더 심해요. 5개 6개로 나눠줘야 돼. 그거 다 보실 거예요? 보여야지. 안 보면 어쩔 거야. 님들 1등을 찍을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의 종장에서 신밥이 그릇 끓는한들 너 먹일 줄이 이시랴 락을 표현한 이유를 중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시오. 딱 뭐만 쓰면 돼? 고님 얘기 쓰면 되는 거지. 고님 못 오게 하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에 사용된 음성상징어에 해당하는 시어를 모두 찾아 쓰시오. 이거 일단 두 번째 줄에 회회 있고요. 그 다음에 띠락, 나리띠락 있고요. 그 다음에 버동버동 있고요. 캉캉 있고요. 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페이지 볼게요. 사설 시조가 아마 2개가 더 남았나? 요거 하면 딱 되겠네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우리가 시조에서 특히 종장 부분에서는 대부분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여기도 그런지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자, 이거 다 하나씩 상황을 나눠서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초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무도 돌도 바위 없는 매에 맥에 쫓인 불가토리함과,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나무,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바위가 없어요. 나무도 돌도 바위 없는 이 산에서, 자, 한마디로 이 얘기가 뭐냐, 숨을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숨을 곳이 없는 곳인데 그 옆에 매에게 쫓이는, 자, 무슨 상황이냐, 매에게 쫓기는 꿩의 마음 어떨까요? 매에게, 자, 피할 데가 숨을 곳이 아무 데도 없어. 근데 매에게 쫓기고 있어. 그럼 어떡해? 지금 막 상당히 위태롭죠? 그렇죠.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밑에 볼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 자,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단 상황이 바다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 실은 대중강이, 그니까, 뭘 실은 거야? 쌀을 천석 정도 실은, 그러니까 짐이 한마디로 많은 배가 있었던 거예요. 배가 있었어. 근데 이 배가 어떻냐? 밑에 보자고요. 노도 잃고, 이 뭐가 없어 자꾸. 노도 없고요. 그 다음에 닷도 잃어버리고, 노 뭔지 아시죠? 이거. 닷도 없대요. 그러니까 배에 부품이 지금 없어요. 지금 난리 났어요. 자, 그 다음에 돛대도 꺾이고, 돛대도 없어요. 또 옆에 용총도 끊기고, 지금 배에 있는 그 모든 부품이 지금 난리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도 빠지고, 키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바람 불어 물결 치고, 자, 바람도 졸라 불고 있어요. 바람과 물결이 뭐 장난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또 안개 뒤섞어 잦아진 날에, 자, 안개도 많대요. 그리고 밑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고, 천리만리 아직 갈 길 멀었어요. 그 다음에 그 또 밑에 사면이 거무도 천지 정막 같이 노을 떠났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사면 모든 방향, 네 가지의 방향에 있는 게 다 어둑어둑하대.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다는 거야? 곧 밤이 된대요. 야, 이런 상황에 밤 되면 어떡해? 일단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밑에 또 있어요. 플러스 수적 만난 도사공해한. 야, 수적이 뭐야? 해적이에요. 야, 봐봐. 배 다 고장났죠? 앞에 나아가기 힘들죠? 갈 길은 졸라 많아요. 앞에도 안 보여요. 근데 해적을 만났어. 해적을 만난 누구? 도사공해한. 그러니까 선장의 마음과. 야, 근데 얘는 이게 1번이랑 비교하면 어때요? 위태로움의 격이 다르죠? 뭐 한마디로 좀 좆됐다.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거 잘 봐봐요. 근데 굳이 이 두 개의 이야기를 빌드업한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뭘까요? 자, 마지막 걸 해석만 하면은 왜 저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밑에 엊그제 님 여인 내 아니야 얻다가 가을 하리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엊그제 뭐한? 님 여인 이별한
내 마음은 그 곁에 어디다가 가하리요? 어디다가 비교할까? 자, 이렇게 해석하면 뭘로 해석이 돼요? 뭐가 제일 위태로운 거야? 내 마음이 위태롭다고. 이런 말을 굳이 한 이유는 뭐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얘보다 엊그제 님과 헤어진 내가 더 위태로워. 이런 얘기. 아,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별하면 괜히 거기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딴 게 뭔 상관이야? 이거보다 더 위태로운 거 아니야? 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이거랑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물론 이 새끼가 존나 답정너긴 해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말한 이유는 3번에 있는 나의 뭘 강조하기 위해서? 심정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이해됐어요? 민규 이해됐어? 뭘 이해했어? 뭐 이해했어? 민규 이해됐어? 뭐가 이해됐어? 이거 말한 거 이해됐어? 3번을 설명한 이유는 3번이 위의 위태로움을 그러니까 자기의 위태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나머지 더 극단적인 위태로운 상황을 제시한 거예요. 알겠죠? 이별의 상처가 더 크다는 얘기잖냐. 그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윗글이 보기를 고쳐 쓴 것이라고 할 때 고쳐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확실히 어때? 위의 작품에 비해서 확 짧아졌죠? 어디가? 중장이 가운데가 짧아졌어요. 그럼 이거는 말할 게 딱 하나밖에 없네. 중장의 내용을 줄였겠네요. 그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윗글이 보기를 고쳐 쓴 거네요. 그죠? 그럼 이렇게 파악해야 돼요. 중장의 뭔가 내용을 더 껴놔야겠죠? 그죠? 자, 중장은 반어적 표현 뭐 전혀 상관이 없죠. 중장 패스하면 되고요. 불가토리와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좀 더 풍자적으로 들어가 있어. 풍자라는 건 어떤 누구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별 의미 없죠. 근데 살짝 헷갈리실 수는 있습니다. 자, 3번. 도사공이 처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과 열거를 사용하겠다. 요게 딱 맞는 말이겠네요. 그죠? 자, 2번. 윗글의 초중장의 내용을 한자성어로 나타내는 걸로 가장 적절한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뭐가 정답일까? 그렇죠. 2번이죠. 아우, 여러분들 그래도 어휘를 헛으로 외우지는 않으셨네요.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사통팔달이 뭔지 아세요? 사통팔달은 네 방향이 그러니까 네 방향 전부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이게 직역으로 하면 그런데, 그러니까 사통팔달은 모든 것이 뚫려 있고 서로 교류하기 편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전무후무, 이건 아세요? 전무후무? 앞도 뒤도 없다고? 조금 다르게, 틀린 건 아닌데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극한직업에서도 뭐야 이런 게 있잖아. 여태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수원 왕갈비치킨. 아, 그런데 수원 가보셨어요? 그 통닭거리 너무 멀죠? 개 멀어요, 그죠? 응? 친구는 그나마 좀 가까울 수도 있겠네요. 네, 차 타고 한 15분, 20분 가면 됩니다. 네? 네? 잠깐만. 4번. 조삼모사는 뭐죠? 아, 몰라서? 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차피 결과값은 같아요. 자, 내가 과제집을 2개를 줄 건데, 첫 번째 과제집은 일주일 안에 하고, 두 번째 과제집은
2주 안에 끝내는 걸로 할래? 아니면 첫 번째 과제집을 2주 안에 하고 두 번째 과제집을 1주 안에 할래? 그냥 순서가 바뀐 거지 같은 값이에요. 그걸 우리가 조산모사라고 하는데 그 조산모사에 이제 꿰어드는 그 친구들을 일종의 풍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그게 그건데. 그죠? 자, 5번 조족지혈이 뭐냐면은 자, 들어본 적 있어요? 세 발의 피. 그게 이거예요. 매우 사소한 것을 얘기하는 걸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윗글에 나타난 불가토리와 도산공과 나의 공통점 뭐겠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 그대로 쓰시면 되죠? 위태로움이죠. 자, 4번 윗글의 땡땡과 땡땡은 모두 화자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해 등장한 비교 대상이다. 이거 뭐야? 불가토리랑 도사공이죠. 네. 사설시조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음은 쭉 이어서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여러분들도 기억 안 나시면 안 나는 게 보인다. 그럼 바로 저번처럼 문제풀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문장성문 그렇게 하니까 조금 이제 괜찮으시죠? 그죠? 그렇게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문제풀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제는 수업 시간인데 저는 보통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려고 하지 사실 문제는 잘 안 풀려고 그래요. 왜냐,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잘 안 하시거나 까먹거나 이러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저도 해야죠 뭐. 여러분들은 아직 예비 고1인 응애잖아요. 고2, 고3들은 안 시켜도 알아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응애잖아. 아니죠? 아닌가요? 아, 여긴 응애가 아니야. 저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뭐 과제집이나 그런